안녕하세요. 세상에 기막힌 사연을 전해드리는 인생몽글입니다. 오늘은 빈털터리로 쫓겨난 조강지처가 1조 원대 재단 이사장이 되어 시댁을 완벽하게 파멸시킨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을 준비했습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너한텐 5만 원도 가분해. 이거 가지고 가서 네가 그 잘난 정부랑 술이나 마셔. 장대비가 쏟아지는 초여름밤, 10년을 바쳐 내조했던 남편은 제 얼굴에 가래침과 함께 꼬깃꼬깃한 5만원권 한 장을 내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들을 시켜 빗물과 눈물로 뒤범벅된 제 머리 위로 역겨운 오물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그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던진 제 가방 속에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굴러 떨어졌고 놀랍게도 그 안에는 30년 전 제 부모님을 죽인 시댁의 추악한 살인 자백이 담긴 피 묻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친 장대비가 쏟아지던 초여름밤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은주입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안고 10년 동안 시댁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남편 최태연을 내조했지만 그날 밤 저는 쓰레기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게 다 오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두고 딴짓을 해요. 저는 젖은 아스팔트 위로 엎어진 채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빗물과 눈물로 뒤범벅된 제 얼굴을 보면서도 그 인간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죠. 남편은 역겹다는 듯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소리쳤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그러고는 품 안에서 두툼한 이혼 서류 뭉치를 꺼내 제 가슴팍에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빗물에 젖어 제 몸을 때리고 흩어질 때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걸 주우려 하자 남편은 번쩍이는 구두 앞코로 제 손등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죠. 이건 네가 우리 집안에 끼친 손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위자료는커녕 몸뚱이만 나가는 줄 알아. 그 인간은 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원권 한 장을 꺼내더니 발에침을 뱉어 제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네 잘난 정부랑 술이나 사 마시도록 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렸다간 그땐 정말 죽을 줄 알아. 그때 육중한 철제 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박 여사가 가사 도우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은 코를 틀어쥐고 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뭐하니? 저 불결한 것한테 우리 집 냄새 섞이지 않게 얼른 치워버리지 않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우미들이 구역질 나는 오물이 가득 든 양동이를 제 머리 위로 확 쏟아부었습니다. 악!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독서를 내뱉었죠.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아들 앞길을 망치려 들어? 네 부모가 일찍 죽어서 배운 게 없으니 몸이라도 굴려야겠지. 시어머니가 제 짐가방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가방이 뒤집히며 제 옷가지들이 흙탕물 속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짐 더미 속에서 남편이 평소 목숨처럼 아끼던 금고 안에 녹슨 철제 상자가 툭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짐을 내던지던 소동 중에 실수로 제 가방에 섞여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내연녀 김희주와 눈을 맞추며 웃는 그 짧은 틈을 타 상자를 젖은 옷가지 사이에 깊숙이 감췄습니다.
대문이 굉음을 내며 닫히고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비틀거리며 근처 공원 벤치 밑으로 들어간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0년 전 세상을 떠난 저희 부모님의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검붉게 마른 핏자국이 선명하게 얼룩져 있었죠. 엄마, 아빠. 숨을 헐떡이며 편지를 읽어내려 가던 저는 눈앞이 하얘지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편지에는 놀랍게도 당시 부모님과 동업자였던 시부모가 저희 부모님의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끔찍한 자백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봉투 안감을 펼치자 빛에 비춰야만 보이는 기묘한 좌표 문양들이 숨겨져 있었고 편지 밑바닥에는 남편 최태원이 직접 휘갈겨 쓴 메모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하는 주 그 여자의 땅만 손에 넣으면 이 모든 증거는 영원히 사라진다. 10년만 참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고 헌신했던 10년의 세월이 단지 부모님이 남긴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소유권을 뺏으려던 살인자들의 치밀한 각본이었다뇨.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가슴을 쥐어뜯으며 빗소리에 묻히는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공원 앞 빌라 창가에서는 시어머니가 미리 뿌려둔 불륜 조작 전단지를 본 주민들이 저 여자 재벌집 며느리 맞지? 꼴 좋다. 며 손가락질을 해댔죠. 하지만 저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그냥 죽어주지 않을 거야. 편지 봉투 안에서 3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부모님이 범인의 옷에서 뜯어냈던 시아버지 최노인의 가문 문장이 새겨진 단추가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 단추와 편지를 가슴 깊숙이 품고 웅크린 채 화려한 조명이 꺼져가는 시댁 저택을 서늘한 살기를 띤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최태원, 박 여사, 당신들이 빼앗은 내 인생 배로 돌려받아줄게. 그때 길모퉁이에서 커다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전조등을 밝히며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 서도윤이 우산을 받쳐든 채 내렸습니다. 그는 제 처참한 몰골을 보더니 우산을 기울여 씌워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저는 서도윤이 누구인지 묻지도 못한 채 나를 이 괴물들에게서 멀리 데려가 달라고 속삭이며 차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실었습니다. 차가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며 어둠 속으로 질주하는 동안 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저택의 그림자를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비가 그치기 전 반드시 복수의 서막을 열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스스로 스르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창밖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서울 외곽의 낯선 안가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삼엄한 경비가 깔린 방 안이었고 서도윤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죽을 제 침대 옆에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은주 씨,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하루 꼬박 잠만 잤습니다. 그제야 저는 빗속에서 쓰러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도와주냐고 묻는 제게 도윤 씨는 자신이 과거 저희 부모님의 후원을 받아 목숨을 건졌던 고아 출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더니 도윤 씨는 제 무릎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넘기던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서류에는 남편 최태헌이 제 명의를 도용하고 인감을 위조해 무려 수백억 원의 사채를 끌어다 쓴 기록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부모님이 남기신 신도시 개발 부지를 알박기 하려고 저를 철저히 고기방패로 썼던 겁니다. 이 인간이 내 명의로 사채까지 끌었다 썼단 말인가요?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들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배신감에 가슴을 쥐어 뜯으며 오열하는 제 손을 도윤 씨가 지그시 맞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울음은 그만두세요. 그 눈물을 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은주 씨가 무너지면 부모님의 억울함은 영영 풀 수 없어요. 나중에 도윤 씨의 정보망을 통해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피눈물을 흘리던 그 시각, 시댁 저택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안방에 내연녀 김희주를 불러들여 제 웨딩 사진을 벽난로에 쑤셔 넣으며 샴페인을 터뜨렸대요. 희주야, 그 답답한 여자 없으니까 공기부터 달라. 라며 시덕거리고 있을 때 안방문을 부술듯이 열고 박 여사가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남편의 뺨을 후려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내 금고 옆에 있던 그 작은 철제 상자 못 봤니? 그게 남들 손에 들어가면 우린 끝장이야. 제가 빗속에서 훔쳐온 부모님의 피 묻은 편지 상자가 없었었다는 걸 깨달은 악마들은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전국 유치장을 뒤지며 저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헛발질을 하는 동안 저는 안가의 거대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특수분장 전문가의 가위질에 10년을 고이 기른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질 때마다 제 안에 나약했던 한 주도 함께 베어냈습니다. 짧고 세련된 보브컷에 금태 안경을 쓰고 차가운 다크브라운 정장을 입은 거울 속 여자는 제가 봐도 소름 돋을 만큼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저를 냉철한 글로벌 투자그룹 지사장 리노로 세팅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지옥 같은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밤낮 없이 영어 회화와 복잡한 경영 서류들을 머리에 쑤셔 넣었고 말투 하나, 걸음걸이 하나까지 남편이 가장 경외심을 느낄 포식자의 카리스마로 철저히 뜯어고쳤습니다. 최태원 사장님, 투자를 원하시면 그만한 대가를 가져오셔야죠. 제 서늘해진 목소리에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500억 규모의 펀드 운영권을 제게 위임했습니다. 반격의 첫 단추는 남편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하청업체 대표들을 은밀히 호텔 지하 카페로 불러 모아 서류 봉투 하나씩을 내밀었습니다. 최태원 사장 밑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최 사장이 결제 대금을 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증거들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당장 일주일 안에 선결제 해달라고 요구해보세요. 제 말에 얼굴이 사색이 된 대표들이 일제히 남편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공사 중단 통보와 자금 독촉을 수단했습니다. 텅 빈 강정이었던 남편의 회사는 순식간에 자금줄이 말라 비틀어졌고 남편은 목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해외 건물 투자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덫이 완벽하게 깔린 어느 날 밤 도윤 씨가 제 방으로 찾아와 붉은 초대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태원의 회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창립 기념 파티입니다. 이날이 공식적인 데뷔 무대가 될 거예요. 저는 핏빛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부모님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저 인간들이 흘릴 피로 부모님의 원한을 씻어낼게요. 가방 속에 남편의 심장을 도려낼 날카로운 연대보증 계약서를 챙겨놓고 안가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뜬 초승달이 마치 제 복수를 위한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빛 조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최대연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인간은 턱시도 깃을 빳빳하게 세우고 상기된 얼굴로 손님들을 맞고 있더군요. 그 곁에는 내연녀 김희주가 제 돈으로 산 게 분명한 화려한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팔짱을 낀 채 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리노라는 건물 투자자만 잡으면 우리 회사는 날개를 다는 거야. 태연의 그 오만한 목소리를 도청기로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투자그룹 한국 지사장 리노님 입장하십니다. 라는 안내원의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펴졌습니다. 저는 핏빛보다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등장하자마자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죠. 저를 본 최태헌은 제가 며칠 전 빗속의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전처 하는 줄 아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침을 꿀꺽 삼키더라고요. 반갑습니다, 리노 지사장님. 오늘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제 손을 잡으려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손을 피하며 가볍게 고개만 까딱해 주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 여사가 인자한 미소를 잔뜩 꾸며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지사장님 정말 미인이시네요. 우리 태연이가 지사장님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답니다. 라며 제 팔을 살갑게 잡고 상석으로 안내하더군요. 제 부모님을 찢어 죽인 살인마가 천사 같은 얼굴로 아부를 떠는 모습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유지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자 초조해진 태헌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사장님, 신도시 개발 사업 독점 투자권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하게 매달리는 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5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데 사장님의 개인 재산 전체를 담보로 가는 연대 보증 서류가 빠졌네요. 확신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제 도발에 태헌은 당황하여 박 여사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박 여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짓을 보내자 태연은 좋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라며 호기롭게 펜을 들어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인간이 스스로 지옥문 손잡이를 돌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눈부신 불이 들어왔습니다. 스크린에는 태헌과 희주가 밀실에서 공금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며 낄낄대는 영상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멍청한 한은주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 다 우리 비밀 계좌에 빼놨어. 라는 태연의 음성이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리자 장내는 순식간에 경멸 어린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렸고 사색이 된 박 여사가 무대 위로 기어 올라가 전원선을 미친 듯이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미 도윤 씨의 해커팀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어 꺼지지 않았죠. 파트너들은 실시간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생긴 태헌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지사장님, 이거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조작이에요. 저는 구두굽으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숙여 그 인간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최태원 사장님, 당신이 10년 동안 나를 기만한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서늘한 목소리를 들은 태헌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당신 설마 한우제야? 말도 안 돼. 태헌이 뒷걸음질 치며 바닥에 나뒹굴 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에 의해 수십 년간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태헌의 배다른 형, 최태준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당신이 지은 죄를 덮으려고 친아들을 미친 사람 취급해서 가둔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태준 씨는 품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30년 전 은주 씨 부모님을 어떻게 죽였니 다 적혀 있어.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피사체가 된 시어머니와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에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내려다보며 저는 도윤 씨의 에스코트를 받아 연회장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스칠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쾌함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주가가 하한가를 치고 사채업자들에게 목이 졸린 최태헌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몰락을 막겠다고 제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선산을 사채업자들에게 골재 채취용으로 팔아넘긴 겁니다. 멀리서 제 부모님의 안식처를 파헤치는 굴착기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최태현, 당신은 오늘 당신의 마지막 수의를 스스로 짠 거야. 저는 거울 속 제 서늘한 눈동자를 응시하며 맹세했습니다. 저 악마들을 그저 법의 심판대가 아니라 가장 끔찍하고 완벽한 파멸의 나락으로 밀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선산이 굴착기에 거친 금소금으로 비명 지르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산 비탈을 달려 올라가 인부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멈춰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계를 들이대요? 저는 굴착기 삼날 아래에 몸을 던지며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은 안전모를 고쳤으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아줌마, 이거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넘어간 땅이야. 최태원 사장이 도장 찍었단 말이야.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 인부들이 저를 억지로 끌어내려던 찰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기슭 아래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나타난 겁니다. 낡은 옷차림의 노숙자들과 인근 철거민들이 단단하게 스크럼을 짜고 제 곁으로 몰려들어 거대한 인간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가 지긋하신 오 노인 어르신이 낡은 지팡이로 땅을 쾅쾅 내리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놈들아, 이 산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한 회장님이 생전에 우리 같은 못난 놈들에게 베푼 은혜가 이 산의 흙보다 깊거늘 감히 어디를 파헤쳐? 어르신이 굴착기 바퀴 앞에 눕자 몰려든 사람들이 일제히 멈추라고 연호하며 기계를 애웠었습니다. 오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는 제게 다가와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은주 아가씨, 한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펼치자 그 안에서 낡은 비밀일기장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엔 시아버지 최 노인이 저희 부모님의 인감을 훔치고 비자금을 조작하는 걸 똑똑히 보았다는 과거 공장 경비원의 친필 서명 진술서가 들어있었죠. 부모님이 평생 베풀었던
사랑의 씨앗들이 30년이 지나 이렇게 저를 지켜주는 거대한 연대의 숲으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때 서도윤 씨가 현장에 도착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주 씨, 이제 지원군들이 도착했습니다. 부모님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법조인들과 기자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진실규명 공동변호단이 빽빽하게 적힌 화면을 본 저는 제 복수가 단순한 개인의 원한을 넘어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뼈저리게 확신했습니다. 한편 제가 쫓겨났던 시댁저택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첩자를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자금 압박으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최태현은 널브러진 술병을 걷어차며 요양원에 누워있는 식물인간 아버지 최노인의 사진을 향해 제발 돈 좀 꺼내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안방에서 가짜 보석들을 챙겨 달아나려던 내연녀 김희주의 머리채를 휘잡고 뺨을 후려쳤죠. 이년아, 네가 우리 태연이 꼬드겨서 돈 다 빼돌렸지? 저 금고에 있던 다이아몬드 다 어디 갔어? 희주가 뻔뻔하게 코웃음을 치며 집을 나가려 하자 독이 오른 박 여사는 가서 도우미들을 시켜 그녀를 어둡고 퀴퀴한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박 여사는 지하실에서 희주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고문했지만 사실 이 모든 건 도윤 씨가 미리 지시한 각본이었습니다. 희주는 도윤 씨의 지시대로 박 여사에게 30년 전 증거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다급해진 박 여사는 아들 태연을 부추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과거 은닉해둔 별장으로 허겁지겁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윤 씨와 함께 그 악마들보다 한 발 앞서 별장에 잠입했습니다. 별장 거실 벽면에 걸린 대형 액자를 뜯어내자 그 서늘한 비밀 공간에 박 여사가 30년 동안 숨겨둔 낡은 블랙박스 칩과 부모님의 사고를 지시한 음성 테이프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찾았다는 감격도 잠시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최태원과 박 여사가 들이닥쳤습니다. 한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거 당장 내놔. 죽여버리겠어? 박 여사가 탁자 위에 두꺼운 유리꽃병을 집어던지며 살기등등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칩을 품에 꽉 안고 차로 창문을 깨며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유리가 박혀 피가 흐르는 몸을 이끌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도윤 씨의 차 뒷좌석에 간신히 뛰어올랐습니다. 차가 급발진하여 거칠게 흙바닥을 차고 나가는 동안 룸미러 너머로 최태헌이 하는 줄 거기 안 서! 라며 미친 듯이 발악하는 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칩을 꽉 쥐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다 됐어요. 이 안에 부모님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도윤 씨는 차를 세워 말없이 구급상자를 꺼내 제 상처를 정성껏 소독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 속에서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지만 완벽한 복수가 끝날 때까지는 이 끈을 놓지 않겠다 다짐하며 부모님께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시는 누구도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할게요. 운명의 다음 날 아침,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 앞이었습니다. 저는 서도윤 씨의 호의를 받으며 저들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가족관계 무효소송 및 재산 환수 청구 소장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짜 천사의 가면을 쓴 저 살인마 일가족을 완벽한 파멸의 나락으로 밀어버릴 거대한 심판의 서막이 바로 지금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겁게 닫혀있던 법원의 정문을 열고 저는 승소 판결문을 가슴에 꽉 품은 채
당당하게 대리석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쏟아내는 플래시 세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법원은 제가 목숨 걸고 찾아낸 음성 테이프와 오노인의 어르신 진술서를 모두 인정하여 최태원 일가의 전 재산에 대한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시각 한때 저를 벌레 보듯 내쫓았던 시댁 저택 앞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를 든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태원은 술에 떡이 든 채 집행관의 멱살을 잡고 "이게 누구 집인데 감히 들어와, 이거 안 놔?" 라며 징징처럼 핏대를 세우고 발악했죠. 하지만 집행관은 코웃음을 치며 "최태원 씨,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집은 이제 한운주 씨 소유입니다. 당장 몸만 나가세요." 라며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평생을 고상한 사모님 행세로 살아온 박 여사는 윤욕들에 의해 대문 밖 흙바닥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은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스포츠카를 대문 앞에 세우고 내려서 바닥에 뒹구는 박 여사를 차갑게 내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쫓겨날 때 뿌리셨던 그 구역질 나는 오물 냄새가 아직도 제 몸에서 나는 것 같네요. 이제 뼛속 깊이 직접 그 기분을 느껴보세요." 제 손에 들린 저택의 열쇠를 짤랑거리며 보란듯이 쳐다보자 최태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길거리에 나뒹구는 제 명품 시계조차 줍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뒤통수에 꽂히는 그들의 비참한 시선을 즐기며 당당하게 제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그 집안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택에 가득했던 식구들의 사치스럽고 역겨운 가구들은 모조리 트럭에 실어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정원 곳곳에 제 부모님이 생전에 그렇게나 아끼셨던 수수한 야생화 화분들을 가득 채워 넣으며 집안의 더러운 공기를 정화했죠. 며칠 뒤 이 넓은 마당에서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승리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도윤 씨와 공동 변호인단, 그리고 비오는 날 구글찾기 앞을 맨몸으로 막아주셨던 오 노인 어르신과 철거민 분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오 어르신께서 "은주 아가씨, 드디어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한 회장님이 하늘에서 보고 참 좋아하시겠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30년 만에 부모님의 영정 앞에 온전한 승리를 알리는 저를 올리고 나서야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악몽 한 번 꾸지 않는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 씨와 정원을 산책하다 그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며 청혼을 하더군요. "은주 씨, 이제는 복수 있고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따뜻한 눈빛에 감동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서늘한 이질감이 피어올라 당장 대답을 하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도윤 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저는 그의 서재를 청소하다 책상 위에 가죽 가방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파일이 쏟아졌고 그 사이로 빛바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무심코 사진을 집어든 순간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부모님의 사고 당일 교복을 입은 어린 서도윤이 시아버지 최노인과 아주 다정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엔 최노인의 기괴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 도윤이에게
오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거라. 도윤 씨, 당신 정체가 대체 뭐야? 나를 도운 게 정말 선이었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의지했던 구원자가 사실은 나를 찌를 칼을 갈고 있던 악마의 하수인이었다니. 허겁지겁 사진을 품에 숨기고 도망치려던 찰나 1층 거실 복도 끝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마치 죽은 자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오는 듯한 무겁고 기이한 휠체어 바퀴 소리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거실로 내려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참혹함 자체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식물인간으로 누워 죽은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 최노인이 어둠 속에서 반뜨기는 안광을 내뿜으며 휠체어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최노인은 얼굴 근육을 일그러뜨리며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낄낄거렸습니다. 내 사냥개가 널 여기까지 안내하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이 열리며 제 등 뒤로 서도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를 향해 늘 따뜻하게 웃어주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감정 없는 인형처럼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최노인의 곁에 서더군요. 제가 쟁취했다고 믿었던 눈부신 승리의 영광이 사실은 저 괴물들이 쳐놓은 가장 깊고 어두운 지옥의 입구였던 겁니다. 최노인이 산소호흡기 마스크 너머로 기괴한 쌕쌕거림을 내뱉으며 지팡이로 거실 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저는 손에 쥔 폴라로이드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죠. 도윤 씨, 저 노인네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정말 저 사람 사냥개였어? 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도윤 씨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최노인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제 코앞까지 다가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이놈이 널 도운 건 내 비자금을 세탁할 완벽한 그릇이 필요해서단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사설 보안팀이 거실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제가 되찾았다고 믿었던 저택이 순식간에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 당돌한 계집을 지하실 밀실에 쳐넣어라. 제 손으로 재산 포기 각서에 지장을 찍을 때까지 햇빛 한 줄기도 보여주지 마. 최노인의 낮고 끔찍한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제 양팔을 끼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도윤, 당신도 저 노인이랑 똑같은 악마야. 절대로 용서 못해.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며 마지막까지 비명을 질렀지만 밀실의 무거운 철문은 닫혀버렸고 저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덜컹거리며 지하실 문이 열리더니 페인처럼 찌들어 있던 남편 최태원이 코를 찌르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하는주,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돼? 네가 우리 집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 태헌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제 뺨을 수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인간의 얼굴에 맺힌 광기를 똑바로 노려보며 도발했습니다. 최태현, 당신 아버지가 당신도 쓰다 버릴 사냥개 취급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제 말에 눈이 뒤집힌 태헌은 제 목을 미친 듯이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입 닥쳐. 너만 모든 게
너만 죽으면 모든 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넌 그냥 내 노예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태헌은 광기에 차 소리치며 저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계단을 타고 시어머니 박 여사가 서늘한 눈빛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30년 전 제 부모님이 남긴 제가 목숨처럼 아꼈던 그 편지가 들려 있었죠. 은주야, 네가 이 종이 쪼가리 하나로 우리 이길 줄 알았니? 시어머니는 앙칼지게 웃으며 제 눈앞에서 부모님의 피 묻은 편지를 갈갈이 찢어 공중에 흩뿌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찢긴 조각들이라도 붙잡으려 바닥을 기어가자 시어머니는 뾰족한 구두굽으로 제 손등을 무참히 짓눌렀습니다. 네 부모가 죽을 때도 딱 이 모양이었단다. 억울하다고 소리쳐봤자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시어머니는 찢어진 조각 위로 가래침을 뱉으며 유유히 지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손등을 감싸 안고 벽면을 더듬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최노인이 요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만약을 대비해 제 재킷 안감 속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겨두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의 추악한 자백을 내가 다 들고 있으니까. 저는 손톱이 빠지도록 지하실 벽면에 부모님의 이름을 긁어 새기며 이를 앙 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1층 거실에서는 최노인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비방하는 거짓 기사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한은주가 재산에 눈이 멀어 시아버지를 학대하고 도망쳤다고 내보내게 증거 사진은 도윤이가 만들어줄 거야. 산소 호흡기 너머로 낄낄거리는 악마의 웃음소리가 지하실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죠. 저는 결심한 듯 화재 경보기 바로 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품에 숨겨둔 라이터를 꺼내 감지기에 불꽃을 갖다 댔습니다. 삐삐!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경보음이 저택 전체에 울렸고 천장에서 거센 물줄기가 쏟아지며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진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녹음 데이터가 무선 전송 장치를 통해 미리 설정된 클라우드 서버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이며 전송 완료를 알리는 순간 저택의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며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억센 손길이 제 어깨를 낚아채더니 지상으로 저를 확 끌었습니다. 과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를 구한 이 손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가장 완벽하고 참혹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물을 뚫고 지옥 같던 밀실에서 저를 지상으로 확 끌어올린 억센 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서도윤 씨였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정장, 재킷은 다 찢겨 있었습니다. 도윤 씨,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저 노인의 사냥개였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자 도윤 씨가 제 손을 꽉 맞잡으며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은주 씨, 미안해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린 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 아버지는 과거 최노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운전기사였습니다. 그 괴물의 밑바닥까지 기어들어가 20년을 사냥개 노릇하며 기다린 건 오로지 오늘을 위해서였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와 도윤 씨는 같은 원수를 둔 기구한 운명의 동지였던 겁니다. 도윤 씨는 품 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제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은주 씨 부모님의 편지 봉투 안감에 바르세요. 그 안에 최노인이 숨겨둔 진짜 유산, 골드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물을 편지 봉투 안감에 쓱쓱 바르자 희미했던 좌표들이 일순간 선명한 푸른빛을 띠며 떠올랐습니다. 무수한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 그것은 바로 최노인이 평생 전 세계 정재계에 뿌린 뇌물 장부와 천문학적인 해외 비자금 계좌의 완벽한 마스터 암호였습니다. 최노인, 당신이 평생 남의 눈물로 모은 그 더러운 돈들 이제 단 한 푼도 못 쓰게 해줄게. 저는 이를 악물고 태블릿 PC에 마지막 좌표 암호를 입력한 뒤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층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모든 계좌들이 모조리 실시간 동결 처리되었다는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겁니다. 내 돈, 내 돈이 다 어디 갔어? 이건 말도 안 돼. 거실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쥐어뜯던 박 여사는 컥컥거리며 목을 부여잡더니 갑자기 몸 한쪽이 뻣뻣하게 굳으며 대리석 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졌습니다. 그토록 돈에 집착하던 악귀가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비자금이 몽땅 날아갔다는 걸 깨달은 최노인도 휠체어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토록 아버지를 떠받들던 남편 최태헌이 금고에서 남은 현금 다발만 챙겨든 채 허겁지겁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태연아, 나를 버리고 어디 가느냐? 저 계집을 당장 잡아 죽여! 최노인이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태헌은 구두발로 자기 아버지의 손을 사정없이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 밖엔 경찰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아, 나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태헌은 바닥에 나뒹구는 아버지를 쓰레기처럼 버려둔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도망칠 곳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저는 정원을 가로질러 30년 전 제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벼랑 끝 주차장으로 달려가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차키를 누르려던 태연의 앞을 서늘한 눈빛으로 가로막았죠. 최태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 당신 부모가 우리 부모님을 밀어버렸던 바로 이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벼랑 끝에 완벽하게 몰린 태현은 제가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날처럼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찍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다 자백할게. 돈 필요해? 아, 현금 여기 다 있어. 이거 다 가져가고, 아, 나 한 번만 살려줘.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비굴하게 돈가방을 밀어넣는 그 짐승 같은 몰골을 내려다보며 저는 그 가방을 구두굽으로 걷어차 벼랑 아래 시퍼런 건물 속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죽음은 너에게 사치야. 평생 네 아버지가 지은 죄의 감옥에서 네 살이 썩어가는 걸 지켜봐. 제 차가운 선언과 동시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고 수십 대의 경찰차와 수사관들이 저택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은주야 한 번만 이라며 발악하는 전 남편의 손목에는 마침내 차디찬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택 로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마지막 대역전극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 인생몽글의 라이브 방송을 켜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의 피 묻은 편지와 골드리스트의 실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이 가문에 가려졌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도윤 씨가 최노인의 경호원들을 모두 제압하고 산소 호흡기가 반쯤 벗겨진 최노인의 휠체어를 카메라 앵글 정중앙으로 끌고 왔습니다. 서도윤, 니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네 아비꼴이 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최노인이 마지막까지 도끼를 내뿜었지만 도윤 씨는 그의 가슴에 체포영장을 들이밀며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 아버지 명예는 지키고 돌아가셨지만 당신은 추악한 범죄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겁니다. 당신의 더러운 그 제국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저는 찢어진 부모님의 편지 조각들을 한 움큼 쥐어 발악하는 최노인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보란듯이 흩뿌렸습니다. 저택 밖으로 짐승처럼 울부짖는 최노인과 태헌이 호송차에 처박히고 반신마비가 된 박 여사가 구급차에 실려가며 허공에 헛손질하는 비참한 모습을 끝으로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이 저물었습니다. 짙게 깔려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새벽을 알리는 여명의 푸른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저는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으며 피투성이가 된 도윤 씨의 너른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도윤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네, 은주 씨.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지옥 같던 마지막 심판의 날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그 악마들의 결말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시아버지 최노인과 제 전남편 최태원은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같은 교도소 안에서도 면회 한 번 없이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며 그 차갑고 좁은 감방 안에서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돈과 권력 앞에 핏줄마저 버렸던 그들의 당연하고도 처절한 말로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시어머니 박 여사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박 여사는 창가 휠체어에 멍하니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제가 다가가 무릎에 덮인 담요를 정돈해주자 박 여사가 입가에 침을 흘리며 아이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 가져와.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해. 아주 귀한 집 딸이 올 거야.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며 모은 그 알량한 돈에 대한 집착이 결국 자신의 뇌마저 다 갉아먹어 버린 겁니다. 저는 허공을 휘젓는 그녀의 앙상한 손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 꿈속에서 살고 계시네요. 최노인과 태연 씨는 교도소에서 서로를 원수처럼 증오하며 지내고 있어요. 태연 씨는 이제 면회도 오지 않아요. 누구세요? 우리 태연이 친구니? 라고 묻는 박 여사에게 저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정말 평안해지세요. 병실을 나오며 저는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모두 씻어냈습니다. 저는 시댁 일가로부터 완벽하게 되찾은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범죄 피해를 본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희망의 편지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했죠. 시댁 식구들이 살았던 그 끔찍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던 저택은 미련 없이 헐어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시민들이 무료로 쉬어갈 수 있는 부모님 추모공원을 개장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라는 글귀가 새겨진 커다란 편지 모양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중장비 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란 게 무섭고도 신기하더군요. 과거 남편의 내연녀였던 김희주 씨 기억하시나요? 비록 죗값을 치렀지만 오갈 데 없어진 그녀가 저희 재단의 자활 프로그램 문을 두드렸고 지금은 앞치마를 두르고 매일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봉사자들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저기 오노이님도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요. 라며 쑥스럽게 웃는 그녀의 손을 잡고 저는 희주씨 고생 많았어요. 과거는 잊고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요. 라며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봉사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용서와 연대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완벽한 조력자이자 구원자였던 서도윤 씨는 재단의 총괄 이사직을 맡아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선산에 모신 부모님 묘소 앞에서 도윤 씨가 제 손에 소박하고 반짝이는 은반지를 하나 끼워주더군요. 은주야, 평생 내 곁에서 네 편지 대신 써주는 사람이 될게. 나와 결혼해 줄래? 그 진심 어린 청혼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그게 부모님이 바라시는 일일 거야. 우리는 화려하고 가식적인 예식장 대신 산새들이 지저귀고 부모님의 따뜻한 축복이 내려앉는 그 선산에서 평생이 동반자가 되기로 서약했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인생몽글로 정식 변경했습니다. 이제 제 채널은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선한 영향력의 공익방송이 되었고 저는 매일 세상에 억울한 사연들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살아갈 희망의 답장을 보냅니다. 마지막 회차 방송 날 마이크 앞에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복수는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원수를 갚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란듯이 내 삶을 다시 꽃피우고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오자 도윤 씨가 끓여온 향긋한 차 한 잔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달빛이 스며들어 오고 따뜻한 차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저는 비로소 마음속 폭풍이 완전히 거친 평온을 느꼈습니다. 저는 책상 위 일기장에 오늘 하루의 마지막 문장을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차가운 빗속에서 맨발로 쫓겨났던 제 끔찍한 악몽은 찬란하고 눈부신 기적이 되어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모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건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기억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 한구석에 남모를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눈부신 봄날 같은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몽글의 한은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